출산하고 막 몸조리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네가 애를 둘 키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신우애까지 맡아라.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30살, 이제 막 첫 아이를 품에 안은 새내기 엄마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라 기쁨과 감격으로 온몸이 떨리던 나날이었죠. 새벽마다 젖을 물리고 겨우겨우 눈을 붙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아이만 바라보면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찾아온 건 산후조리의 평온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산한 지 보름도 채 안 되었을 때 시모가 불쑥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낯선 아이가 안겨 있었죠. 작은 얼굴, 아직 전내가 나는 듯한 그 아이, 바로 신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엄마랑 아빠가 갈라서게 됐으니까 네가 좀 맡아라. 시모의 말투는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마치 제게 선택권 따위는 없다는 듯.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한 손에는 제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제 아이 돌보기도 힘든데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피식 웃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너도 며느리면 시댁 사정 좀 감싸야지. 신우는 아직 젊고 다시 일도 해야 하고 그럼 네가 도와야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와야 한다니요? 출산 직후인 제게 또 다른 아기를 떠넘기다니요. 잠시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제 싸움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몸도 회복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젖 물리고 울음 달래며 겨우 버티는 그 시기에 신우의 아이까지 맡으라는 강요를 받는다면 정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누군가의 무책임을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겠다. 그 결심이 훗날 제 운명을 바꾸는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제가 그날 시모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제 결심이 그렇게 강해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늘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아오셨죠. 그래서인지 저도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맞닥뜨린 시댁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시모는 늘 체면과 주변의 시선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게 인생의 목표인 듯 보였죠. 하지만 정작 며느리의 고생이나 속사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우, 제 남편의 여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전형적인 금이야 오기야 딸이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남에게 부탁하면서도 부탁 같지 않게 명령하는 태도였죠. 결혼 초반에는 신우와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저도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서서히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넌 은행 다닌다면서 왜 작은 은행이야? 큰 은행에 다니면 돈도 많이 벌고 체면도 설 텐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결혼식 때도, 명절 때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했을 때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불쑥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동종업계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처음에는 둘이 잘 어울린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들킨 겁니다. 결국 신우의 남편은 아이만 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죠. 그 후 모든 문제는 우리 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모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신우는 아직 젊다. 다시 직장도 다녀야 하고 인생을 새로 살아야 한다. 네가 며느리면 좀 거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는 숨겨진 뜻이 있었습니다. 너는 시댁의 며느리니까 시댁 식구들의 책임을 대신 져야 한다는 당연한 듯한 강요였죠. 여러분, 저는 그때 이미 출산 후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제 아이 울음소리에 겨우겨우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기를 맡으라니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과 제 아이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모와 신우는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신우는 마치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오히려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옳게 언니가 부탁 좀 하는데 너는 집에 있으니까 괜찮잖아. 나 다시 회사 나가야 해. 엄마도 연세 드셔서 애 못 보니까 네가 좀 봐줘. 그 순간 저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고 그 속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머니랑 누나는 내가 뭘 해줄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나도 사람인데 이건 아니야.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번엔 내 말이 맞아. 절대 네가 희생할 필요 없어. 내가 지킬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 삶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갈등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아예 대놓고 아이를 저희 집에 맡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도 점심 무렵 시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내일부터 내 조카 좀 데려다 줄게. 네가 젖 먹이는 김에 같이 키우면 되잖아. 그 목소리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주문하듯 가볍고 당연했습니다. 순간 저는 핏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제 아이 돌보는 것도 벅찹니다. 제가 어떻게 조카까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모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너 같은 애는 며느리 복이 많은 줄 알아야지. 신우는 아직 젊고 다시 회사 나가서 자리 잡아야 해. 네가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저는 핏속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제 삶과 제 아이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그 태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네가 나서지 마. 아직 내 몸도 회복이 안 됐잖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모가 아무 말도 없이 신우의 아이를 제 집 앞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와 무뚝뚝한 표정의 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얘야, 오늘만 좀 봐줘라. 엄마도 일이 있어서 바쁘다. 그렇게 말하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제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아기를 마주했습니다. 제 아이는 젖을 달라 울고 있었고 신우의 아이도 낯선 집에 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겹치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떤지 상상할 수 있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잠들어 있던 집이 순식간에 두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는 순간, 저는 마치 함정에 빠진 듯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니가 조카를 두고 그냥 가셨어. 나 혼자 두 아이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남편은 다급히 대답했지만 결국 일 때문에 당장 달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한쪽 아이를 달래면 다른 쪽 아이가 울고, 젖을 물리면 다른 아이가 떼를 쓰고, 제 몸은 이미 회복되지 않았는데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루쯤 봐줬으면 됐지. 애들이 잘 있더냐?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듯한 뻔뻔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몸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큰 소리를 치냐? 며느리면 집안 사정을 도와야지.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모와 신우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 삶은 없어질 거야. 내 아이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거야.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야. 내 인생을 12째 빼앗는 거야.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거절하지 않겠다. 확실한 증거와 법적인 힘으로 내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시모는 저를 대놓고 시험하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 저녁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분명 무언가를 강요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식탁에는 각종 반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이미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시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지난번엔 좀 힘들었지? 그래도 네가 잘 감당하더라. 역시 우리 집 며느리야. 그 말에 식탁 위의 공기가 뚝 떨어진 듯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정말 무리였어요. 저는 제 아이 돌보기도 벅찹니다. 그러자 신우가 나섰습니다. 옳게, 언니도 이제 회사 나가야 하는데 조카 좀 맡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언니가 평생 은혜 갚을게. 그녀의 말투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누나, 지은이 몸이 아직 회복도 안 됐어. 게다가 자기 애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두 아이를 동시에 보라는 거야? 하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더니 저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너는 며느리잖아. 시댁 식구가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게 도리야.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참.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단지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몽땅 희생하라는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의 며느리이기 전에 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게 제 첫 번째 책임이에요. 신우가 저지른 잘못과 그 결과까지 제가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모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굳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신우도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하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는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건 네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내가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누나, 제발 그만하세요. 지은이는 지금 몸조리도 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떠넘기려는 건 너무한 겁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들의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까지 왜 그러냐? 집안일은 다 같이 도와야 하는 거야. 네 아내가 며느리라면 시누일도 자기 일처럼 감당해야지. 이게 집안의 도리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어머니, 그 도리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시모의 눈은 화로 이글거렸고 신우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똑똑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끝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대화는 싸움으로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으로 제 권리를 분명하게 말했으니까요. 물론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신우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시모에게서도 신우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 같았죠.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내 의지가 통했나 보다. 어머니도 내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아, 오늘 엄마가 전화를 했어. 네가 지난번에 너무 날카롭게 말해서 많이 속상하셨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카롭게 말하지 않으면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잖아. 그날 내가 그냥 참았으면 지금도 계속 아이를 떠맡으라고 했을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내 입장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엄마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줘. 누나가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억눌렀습니다. 여보,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그 힘듦을 왜 나한테 떠넘기냐는 거야. 누나가 저지른 일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시모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과 반찬거리가 한가득 들려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 사랑한다는 표시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난번엔 내가 좀 심했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시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먼저 사과하는 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그 순간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혹시 이번엔 정말 상황을 이해하신 걸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시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가 아니면 내가 무슨 낯으로 동네 사람들을 보겠니? 앞으로는 내 몸도 생각할게.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서운함이 쌓였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죠. 그날 저녁, 시모와 저는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오는 걸까?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가짜 평화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보낸 사람은 신우였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 엄마 말대로 이번 주부터 올케한테 애 맡기면 돼. 올케도 이제 마음 바뀐 것 같더라. 나 이번에 회사 복직 확정됐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맡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걸까요? 남편도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엄마랑 누나가 제멋대로 정한 거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사과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저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막이었단 걸 제 안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나는 절대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깊은 결심을 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미 준비해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그 주 주말 시모와 신우가 동시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가족 방문인 줄 알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싸움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거실에 앉자마자 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나 다음 주부터 회사 출근하게 됐어. 드디어 복직이 확정됐어.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그 기쁨은 제게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모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카를 네가 봐줘야지. 네가 그동안 마음을 돌린 거 우리가 다 알거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시모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지난번에 내 사과 받아줬잖아. 그건 곧 네가 이해하겠다는 뜻이지.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맡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시모와 신우는 마치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아이 하나도 벅찹니다. 신우 아이까지 맡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옳게,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말해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언니도 며느리잖아. 그 순간 남편이 제 편에 섰습니다. 누나, 제발 지은이한테 강요하지 마. 누나 문제는 누나가 해결해야 해. 지은이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 했잖아. 그러나 시모는 아들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넌 왜 그렇게 네 아내 편만 드냐? 며느리가 집안 사정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그걸 모른다면 장남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늘 어머니와 여동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던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은이는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누나가 저지른 잘못은 누나가 책임져야죠. 신우는 곧바로 울먹이며 반박했습니다. 오빠,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 다시 일하겠어? 올케가 좀만 도와주면 나도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그 울음소리에 시모는 곧바로 제게 나를 세웠습니다. 봤지? 내 신우가 이렇게 힘든데도 네가 거절하겠다는 거야? 네가 진짜 며느리 맞아? 우리 집안 망신을 이렇게 주는구나. 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합니까?
저는 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하면서 신우 아이까지 맡으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모와 신우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랐고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저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 뒤에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신우가 계속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모든 방법을 써서 제 권리를 지킬 겁니다. 그 말에 시모가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거냐? 며느리 주제에 무슨 힘으로 우리랑 맞서겠다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제가 준비해온 비밀 카드를 꺼낼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지난 몇 주간 조금씩 준비해온 시모와 신우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야. 그 순간 제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와 신우의 얼굴, 그들의 뻔뻔한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며느리면 당연히 옳게 너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그 모든 말들이 제 가슴을 짓누르며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제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며 마련한 법적 문서, 그리고 시모와 신우의 행동을 기록한 일기와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족을 상대로 이런 걸 써야 할까? 하지만 하루하루 제 아이와 제 삶을 짓밟히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싸움에서 끝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시모와 신우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너도 이제 마음 정리했지? 신우애는 네가 맞는 걸로 하자. 시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신우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옳게, 나 이번에 회사 다닐 수 있게 됐어. 네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다.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누나, 이게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은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어 꺼낸 건 위임장과 양육권 관련 법률 상담 기록, 그리고 제가 지난번 조카를 억지로 떠맡았을 때 찍어둔 사진과 녹음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시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아이를 강제로 맡기려는 모든 과정 다 기록했습니다. 아이를 맡을 법적 의무는 친모인 신우에게 있고, 만약 어머니가 대신 책임지고 싶으시다면 후견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순간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옳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까짓 거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왜 변호사까지 찾아가?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라면 더더욱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야죠. 그런데 어머니와 누나는 제 상황은 외면하고 제 아이와 제 건강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닙니다. 시몬은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로 우리를 협박하겠다는 거냐? 며느리가 감히 시댁을 상대로 법을 들먹여? 그때 남편이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예요.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다 봤습니다.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세요. 거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불안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씩 균열이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제 손에는 여전히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제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곧 진짜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 며칠 뒤 사건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모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온 날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애 좀 맡아. 내가 어디 가야 하거든.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당연했고 제가 지난번 서류를 내보였던 일을 전혀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이 말고 다른 아이까지는 절대 못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서류들 어머니도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러자 시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까짓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가 집안 사정에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통화를 끝낸 지 1시간쯤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시모와 신우가 조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시모는 아예 조카를 제 품에 떠넘기듯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좀 부려라. 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지금 이 장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거실 테이블 위를 가리키자 거기에는 휴대폰이 녹화 모드로 켜져 있었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올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런 짓을 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끼리 이런 짓을 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이런 짓을 해왔는지 영상이 증명해 줄 겁니다. 시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며느리, 감히 시모를 이렇게 망신 주겠다고? 그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다 봤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리고 엄마랑 누나가 얼마나 뻔뻔하게 굴었는지도요. 순간 신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힘들어. 나 혼자서는 애 못 키워. 올케가 좀만 도와주면 나도 다시 일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단호했습니다. 누나, 그건 내 책임이야. 애를 낳았으면 책임도 같이 져야지. 왜 그걸 지은이한테 떠넘겨? 이건 절대 도리가 아니야.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모와 신우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만약 오늘처럼 다시 제 의사 무시하고 아이를 떠넘기려 하신다면 이 영상과 모든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이 누구 편에 서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순간 시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권위와 권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눈빛이었죠. 신우 역시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네가 이겼어. 더 이상 누구도 널 함부로 못할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드디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신우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진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신우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그냥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남편의 휴대폰으로 또다시 시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현아,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라. 며느리 주제에 시댁 어른 말을 거역하고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다 퍼졌다. 내 체면이 뭔 줄 알아? 남편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엄마,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면 애초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죠. 지은이는 제 아내고 제 아이의 엄마예요. 더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하지만 시모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더 격분한 듯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 거다. 그 말에 남편은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나눈 상담 내용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양육 의무는 친모에게 있다. 강제로 떠넘기거나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적 문제로 다룰 수 있다. 그 문구가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 줬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시모가 동네 사람 몇몇을 집으로 불러 모았고 저와 신우까지 억지로 불려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모는 대놓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가 시댁 사정은 외면하고 신우 애 하나 못 봐주겠다고 버틴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매정한 며느리가 어딨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곧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정하다고요? 그렇다면 이 증거들을 다 함께 보시죠. 제가 꺼낸 것은 지난번 녹화된 영상 일부와 변호사 상담 확인서였습니다. 영상에는 시모가 제게 억지로 아이를 떠넘기는 장면, 그리고 제가 분명히 거절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좀 심하네. 며느리 몸조리도 안 끝났는데 애를 떠맡기다니.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시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신우 아이를 맡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와 신우는 마치 제가 동의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왜곡입니다. 신우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그냥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랬어. 올케가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번엔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지. 올케한테 떠넘기면 안 되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건 아니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모와 신우는 더 이상 저를 향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없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너 정말 잘했어. 이제 엄마도 누나도 더는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승부에서 내가 이겼다는 걸 느꼈어. 제 가슴 속에 깊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사이다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후 시모와 신우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늘 큰 소리치며 저를 몰아붙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들켜버린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쉽게 물러날 성격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로 끝난 거야. 엄마도 이제 더는 못하실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끝난 게 아니야. 저분들은 내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예상대로 또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시모가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네가 며느리인데 우리 체면은 좀 지켜줘야 하지 않겠니?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서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체면을 생각하셨다면 애초에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야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시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처럼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챈 거겠죠. 신우 역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나 진짜 힘들어. 이번에 회사 복직했는데 애 데이케어 비용이 너무 부담돼. 잠깐만이라도 맡아줄 수 없겠어? 그 목소리에는 애원과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누나, 아이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내가 대신 맡는 순간 또다시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할 거잖아요. 나도 내 아이를 지켜야 해요. 신우는 결국 말문이 막혔고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내 말이 맞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켜야 해. 이번 일은 내가 끝까지 내 편이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이번엔 내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어머니와 누나도 결국 자기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며칠 뒤, 저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둔 양육 책임 확인서와 후견 신청 관련 서류였죠. 그 서류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모가 양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며느리나 제3자에게 강제로 맡길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저는 이 서류를 시모와 신우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누나, 이제 더 이상 말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요구가 또 반복된다면 저는 바로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가족으로서 감정을 지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 온몸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신우는 더 이상 제게 노골적으로 아이를 떠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과 분노를 품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최소한 제 앞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진짜 결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제가 끝내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끼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은 조금 흘렀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더 이상 제 앞에서 대놓고 아이를 맡아라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태도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었고 기회만 되면 다시 아이를 떠넘기려 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나 이번 주말에 꼭 중요한 미팅이 있어. 잠깐만 조카 좀 맡아줘. 딱 하루만이야.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누나, 나 이미 말했지. 나는 내 아이만 책임진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였습니다. 시모가 조카를 안고 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제 집 현관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는 네가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다. 네가 안 키우면 애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다. 시모는 차갑게 말하고는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아니라 어머니 차례예요. 그리고는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를 강제로 떠넘기는 경우 친모와 조부모가 법적 양육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아이를 제게 두고 가신다면 저는 바로 이 서류와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머니를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실 겁니다. 이제 그만 저를 시험해 보세요. 시모의 얼굴은 그야말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겠다는 거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각자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어머니가 신우 대신 아이를 책임지실 수 있다면 그건 어머니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순간 시모는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울상을 짓던 신우도 결국 아이를 다시 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가 선택할 차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더 이상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정말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시모가 손주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대. 며느리는 끝내 버티고 결국 손에 남은 건 시모라더라.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시모와 신우에게 커다란 굴욕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아이를 안은 시모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겁고 벅찬 일인지,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 제 목소리를 지켜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누군가의 희생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을 책임질 때 찾아온다는 걸 시모가 직접 손주를 돌보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며느리한테 떠넘기려다 안 돼서 결국 시모가 애를 키운다더라. 그동안 며느리 잡던 사람이 이제는 애 보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대. 시모는 그 소문이 너무도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장에 나가면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마주치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목소리를 높여 변명했습니다. 아유, 내가 손주를 너무 사랑해서 직접 보는 거지. 며느리가 못 봐서가 아니고, 하지만 이미 소문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사랑이 아니라 강요와 떠넘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걸. 신우 역시 직장에 복직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마다 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고 회사 동료들조차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 이혼하고 아이도 친정에 맡겼다더라.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라던데 결국 신우는 예전처럼 당당하게 굴 수 없게 됐습니다. 스스로 만든 상처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반면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태도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누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저를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그는 분명히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엄마랑 누나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 친정 부모님 역시 저를 더욱 든든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잘했다, 지은아.
네가 내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다. 이제는 내 가족을 먼저 지켜야 해.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에 너무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시몬은 여전히 제게 차갑게 대했지만 적어도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우도 제 앞에서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제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우리 가정을 함부로 흔들 수 없게 만들겠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며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출산 직후 겨우 숨쉬듯 살아가던 제게 들이닥친 시모와 신우의 요구. 그날의 눈빛과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 덕분에 내가 배운 것도 있구나.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순간 그건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걸.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언제나 미덕은 아니었습니다. 그 참음이 나를 갉아먹고 내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그건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눈총을 견뎌야 했고 눈물로 지사은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고 나니 저는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고통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모와 신우는 끝내 자기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했지만 결국 그 무게를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이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나는 힘들다.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제 아이를 안고 속삭입니다. 엄마가 지켜낼게. 너는 절대 남의 욕심 때문에 희생되지 않게 할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다시금 뜨거운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힘은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산 직후 몸조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모가 조카를 떠넘기며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잠깐은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저도 가족을 외면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당연함으로 바뀌고 희생이 요구로 변하는 순간 제 삶과 제 아이의 권리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책임을 대신 떠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기심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제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조카를 맡아 희생을 감수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내 아이, 내 삶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늘 느낍니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단순히 내 사연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춰보는 거라는 걸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제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사건은 제게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침묵하고 고개를 숙였다면 제 삶은 여전히 누군가의 욕심과 강요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 목소리를 냈기에 저는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더욱 단단해졌고 제 삶의 주인공이 나 자신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다시금 느낍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불합리와 억울함이 늘 존재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희생을 강요받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희생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희생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충분히 소중하고 세상에 울려 퍼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사연과 반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